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고요. 044020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풍력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데다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두산그룹의 재무구조 문제로 주목을 받기도 했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죠. 먼저 이 숫자들은 당연히 연결 숫자,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숫자들이 모두 반영된 매출과 영업이익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룹 계열사의 조정이 따르게 되면 자연히 매출 규모 등에는 변화가 생길 테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도록 하자고요. 매출은 일단 상승세에 있습니다. 2017년 13조 원대의 매출이 2018년에는 14조 그리고 2019년에는 15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영업이익도 보게 되면 조금씩이지만 상승을 해왔었는데요. 9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2019년에 1조 원대의 영업이익으로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당기순이익 부분입니다. 꾸준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것은 2019년 사업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1분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매출은 소폭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든 데다가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먼저 최근에 주목받는 것은 해상풍력 관련한 부분입니다. 두산중공업이 해상풍력으로 경영 위기를 돌파해 나간다는 내용인데요. 2025년 연매출 1조 원의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데에는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같은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두산중공업은 기존에도 국내에서 풍력 산업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하나하나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가장 최근에 100MW급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2020년 4월의 기사인데요. 작년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올해 조달하는 것으로 확실히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한림 해상풍력 사업에 모두 18기의 터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100MW급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것인데요. 이게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바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사업의 선정을 위해서 같이 경쟁했던 기업으로는 지멘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도 있었는데 국내 풍력 산업 성장을 위하기도 했고 두산중공업의 기존 능력 등을 감안해서 두산중공업이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중공업의 기존 풍력 능력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통해서 조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기사는 제목부터 조금 알 수 있겠지만 아주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두산중공업의 입장에서 쓰여진 기사로 보이니까 그건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일단 그 같은 것을 참고하더라도 해상풍력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0%의 이용률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로 보입니다. 다른 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 같은 것을 봤을 때 국내는 사실 유럽과 같이 저풍속 지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산업에 종사할 때도 들었던 내용인데요. 특히 북해와 같은 지역은 정말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애당초 풍력 산업이 많이 진입을 했었죠. 그래서 저풍속을 기준으로 봤을 때 두산중공업의 저풍속 발전은 이용률이 30%가 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 한림 해상풍력 프로젝트 이외에도 국내에서 두산중공업의 풍력 관련 실적은 많습니다. 이 기사는 풍력 발전의 국산화 관련 기사인데요. 두산중공업의 기존 실적을 보게 되면 영흥, 군산, 영광, 장흥, 순천 그리고 제주도에도 이미 많은 지역에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실적이 236MW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00MW급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존에 했던 전체의 반 정도를 이번에 수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프로젝트인지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까지 보면 두산중공업이 풍력을 해왔고 풍력을 하고 있고 사업적 그리고 영업적으로도 진행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이쯤에서 한 가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풍력으로 1조 원을 달성한다는 그 목표 자체가 선언적으로 그냥 던진 멘트인지 아니면 구체적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 규모나 가격을 추정해 보려고 좀 찾아봤었는데 이같이 숫자가 나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기사 자체는 국내 공공기관이 풍력산업 관련 진행을 할 때 가격을 차등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 기사인데요. 기사의 내용과 별개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터빈의 단가입니다. 이 같은 것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통해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이 가이드를 따라서 가격을 산정하지 않을까라고 이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르자면 해상풍력 터빈의 경우 국산용은 메가와트당 20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육사의 경우에는 12억 7천만 원 정도 한다고 밝히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지금 해상에 중심을 둘 것이니까 해상을 중심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단가가 나오면 저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올해 7월에 나온 해상풍력 발전 방안에 관한 부처 합동 자료인데요. 2030년 12기가와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12기가와트니까 메가와트를 위해서 1000을 곱해주고 거기에 단가인 20억을 곱해주게 되면 무려 24조 원이라는 국내 시장 규모가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24조 원이라고 하면 그냥 커 보일 수도 있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1년에 예산 2.4조 원 정도니까 충분히 현실적인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두산중공업이 하기에 따라서 연간 1조 원 매출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단순히 나눴을 때 연간 2.4조 원의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시장 점유율을 50% 정도는 해야 된다는 가정이
좋긴 하지만 지금 적어도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기도 하고 그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경험을 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까지 보게 되면 두산중공업이 하려는 풍력시장은 준비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산중공업 자체도 경험을 통한 역량 그리고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럼 두산중공업의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회사의 계열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금 시도하고 있죠. 지금의 상황은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숫자가 모두 더해져 나오기도 하고 내용 자체에도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회사로만 봐서는 어느 회사가 두산중공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지분 구조를 살짝 보도록 하죠. 2020년에 두산 계열사 지분 구조에 대한 기사인데요. 가장 위에는 주식회사 두산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보다 위에 회사를 가지고 있는 두산그룹 오너 일가가 있긴 하고요. 그리고 한 번씩 주식시장에서 보였던 두산솔루스와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과는 무관하게 두산 혹은 그룹 일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두산건설을 100% 가지고 있고 두산메카텍도 100%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를 36.3% 그리고 가장 알짜 회사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손자회사 형태로 50%를 두산인프라코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각 대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인프라코어나 메카텍이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보고서에는 이 같은 지분 구조를 근거로 해서 보고서가 쓰여져 있고요. 또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회사를 기준으로 사업 부문을 쪼개 놨습니다. 그리고 매출과 같은 것 역시도 회사별로 나눠놨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앞에서 그렇게나 찾아봤던 풍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 다른 부분에 비해서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 품목에 대한 언급에서도 풍력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회사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부별로 산업 상황이 다를 수가 있고 그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가 되어 있다면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풍력이 언급된 부분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연구개발 부분이었는데요. 풍력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8MW급이나 5.5MW급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것은 실제로 글로벌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러 기사나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숫자에서는 풍력이 없긴 하지만 어쨌거나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풍력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인 숫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두산중공업의 연결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두산인프라코어의 매출입니다. 2017년에는 그래도 50%가 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꾸준하게 50%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모회사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두산중공업을 보게 되면 두산중공업의 매출은 정체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죠. 그에 반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출을 보게 되면 수출의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내수 매출 역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의 수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감소세에 있죠. 다만 다행으로 보이는 것은 두산중공업의 내수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풍력 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이 내수 매출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정말 매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매출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유념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숫자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의 재무제표가 있는데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이 이런저런 계열사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무제표를 볼까 하다가 그래도 당장 내일 아침에 매각이 될 것은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계속해서 주가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연결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세에 있고요.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증가세와 맞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2% 정도의 원가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판관비 역시 큰 변화 없이 대동소이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기록했고요. 그래서 2019년 영업이익 1조 원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외 활동에서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처음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금융비용이었습니다. 1조 원 넘는 금융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뜯어보면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언론에서도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금융손익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었고 이와 동시에 기타 영업외 비용도 꾸준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지분법 손실 등 그 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손실이 나면서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유동자산에서는 등락이 있는데 그 등락을 따라가 보면 현금성 자산의 등락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 다른 것은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없었지만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부채에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금융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차입금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매년 보게 되면 2017년에도 5조 원이 넘는 차입금을 가지고 있고요. 2018년에도 5조 원이 넘고
19년에도 5조 원이 넘는 차입금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연간 단위로 갱신된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매년 수조 원의 차입금을 땡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금융권을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1분기 분기 보고서의 재무상태표부터 보게 되면요. 자산에서는 흐름상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는데 역시나 부채에서 차입금의 규모가 또다시 늘었습니다. 단기 차입금도 늘었고요. 장기 차입금도 늘었습니다. 이 같은 것으로 인해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100%를 넘어선 지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같은 이슈는 모두 주가에는 모두 반영이 되었을 테고 그래서 지금 계열사 구조조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분기의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은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매출 원가가 꽤나 늘었고요. 그로 인해서 매출 총이익은 줄어들었는데 판관비는 또다시 늘었습니다. 판관비가 늘어난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해고급여입니다. 아무래도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명예퇴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2월의 기사인데 45세 이상의 명예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약 1,000명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검색을 해보면 2월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5월에도 2차 명예퇴직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저도 대기업에 있어보고 했지만 개인적인 안타까움도 있고 아쉬움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건 투자의 관점으로 보긴 하지만 같은 사회 구성원이기도 하니까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여튼 이런 비용이 반영되어서 영업이익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3천억대의 영업이익이 500억 원대의 영업이익으로 줄었는데요. 앞에서 본 것처럼 여전히 금융비용은 많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손익에서도 마이너스가 나고 역시나 기타 영업외 비용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분기에 영업외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되면 매출 채권의 손실분과 함께 대손상각비가 많이 잡혀있고요. 이 같은 것으로 인해 분기 순손실은 정말 분기 단위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려 마이너스 3,700억이 넘는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어마무지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보게 되면 두산중공업은 풍력으로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 회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을 할수록 돈을 벌어가는 것이 회사가 아니라 금융권이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번 위기만 넘긴다면 국내 풍력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미 경험과 역량도 국내에서는 나름 탑 수준으로 갖추고 있어서 길게 봐서는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룹 계열사의 구조조정과 함께 명예퇴직도 진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역사가 유구한 회사긴 하지만 코로나 이후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죠. 코로나 이후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업계의 특성도 있고 기업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쉽게 회복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뛰었던 것들은 두산그룹의 계열사 정리에 관한 이슈가 나오면서 뛰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좀 무너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 풍력관에서 굉장히 집중을 받으면서 주가가 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풍력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풍력 계열 회사의 주가의 흐름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만 저는 일단 CS윈드를 꼽아봤습니다. CS윈드 혹은 CS베어링은 풍력 관련해서 글로벌하게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 두 기업 모두 그린 뉴딜이 터졌던 초반에는 크게 집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주가에 거래량도 많이 붙으면서 주목을 받고 그러면서 주가가 2배 가까이 뛰어오르고 있죠. 이 여파로 인해서 두산중공업도 풍력을 한다고 한 것이 주가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지금은 향후 흐름이 조금은 다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CS윈드는 지속적으로 수주 공시를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데 두산중공업은 그런 부분에서 2분기 실적이 좀 실망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주가가 긍정적으로 영향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르게 적용되는 또 다른 포인트라고 한다면 바로 두산그룹 계열사의 매각 이슈가 주가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겠죠. 합리적인 수준에서만 매각된다라고 하면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합리적이라는 것은 계열사마다 상황이 달라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챙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은 이미 많이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호응도 좀 줄어들었는데요. 개인이 이어가는 장세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오늘 굉장한 거래량이 폭발했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 시초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장 초반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풍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두산이 중공업으로 사업 이동을 잘 이뤘던 것처럼 이번에는 풍력으로 잘 이동해서 신재생 에너지 시대에서 글로벌 두산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새로운 주식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